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서 가겠습니다. 쌍방 조건인데요. 쌍방 조건은 임의의 명제에 P하고 Q에 쌍방 조건으로 양쪽으로 화살표를 이제 표시한 걸로 하고요.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P이면 Q이고 Q이면 P이다. P이면 Q이고 Q이면 P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앞전에 거하고 쌍방 조건하고는 이제 우리 논리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 이제 알아놓자라고 하는 거고요. 쌍방 조건의 진리값은 P하고 Q가 모두 참이거나 거짓일 때는 참이고요. 그 외의 값은 이제 거짓을 갖는 게 쌍방 조건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조건을 보면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었죠? 기억나나요? 앞전에 익스크루스 오하인 경우, 익스크루스 오하인 경우 기억나죠? 이 경우는 뭐였죠? 거짓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참참이었죠. 참참. 그 다음에 거짓. 이렇게. 익스크루스 오하인 경우였었고요. 쌍방 조건은 익스크루스하고의 반대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참참 같은 값이면 참하고 참일 때 거짓이고 거짓일 때만 참이고요. 참 거짓 거짓 참일 때는 거짓이 되더라. 그래서 익스크루스 오화의 반대가 되는 게 쌍방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두 가지는 쌍방 조건과 조건 이 두 가지는 뭐 우리 회로 쪽에서 논리 회로 쪽에서 많이 쓰는 건 아닌데요. 참고로만 좀 알아놓고 했으면 좋겠고요. 쌍방 조건의 쌍방 조건도 이제 조건 연산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서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또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P이면 Q이다. 그리고 Q이면 P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영어로 하면 이제 P if and only if Q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수학책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겠죠. 영어 수학책에는. 그 다음에 P는 Q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 그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P는 Q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necessary죠. necessary. P가 이제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sufficiently Q. 그래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같이 가지고 가 있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는 네. 이런 구성이고요. 그래서 합성 명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개의 논리 연산자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논리 연산자들을 포함하는 거를 이제 합성 명제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합성 명제는 이제 가로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주로 합성 명제를 우리가 가로로 해서 표현을 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그러니까 가로가 없는 경우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부터 해석을 하고 그 다음 해석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범위를 우리가 알아놔야 되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순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쭉 보면 자, 지금 설명한 순서대로입니다. 사실은 부정, 그 다음에 논리곱, 논리곱은 이렇게 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합은 거꾸로 V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순서에 보면 지금 설명한 순서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우선순위는 알아놓도록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합성명제에 대한 진리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샘플이 남아 있는데요. P하고 이제 Q라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하고 Q는 두 가지니까 앞전에 네 가지 조건이 나오는 거고요. 참과 거짓으로 표현하죠. 참참, 참거짓, 거짓참, 참 거짓거짓 이렇게. 자, 그러면 앞에다 물결 모양을 하면 이거에 이제 반대가 됩니다. Q의 반대. 그러면 FT, FT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P하고 두 개 다. 자,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논리 곱을 하죠. 곱. 그죠? 곱은 뭐라고 했어요? 두 개가 참참일 때만 하는 거라 했죠. 곱. 그러면 결과는 곱이니까 이 얘하고 얘가 두 개가 곱인 거죠. 그죠? 곱.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참일 때만 참이라겠으니까 참과 참.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거짓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때만 참이고요. 나머지는 다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이 결과에다가 또 가로를 열고 낫을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 결과에 대해서 낫을 하는 거니까. 이거 잘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가로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렇게 했으면 틀려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가로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가로를 뺐을 때 그러면 이렇게 P 그 다음에 Q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여기 지금 가로가 있어서 그런 거죠. 가로 빼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합성 명제, 이게 그러니까 합친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명제가 두 개를 가지고 합성 명제를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한 진리지표를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위에 그 진리지표에서 나온 것처럼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당연히 4개의 행이 필요한 거를 알 수 있죠. 요 변수가 그러니까 두 개인 경우, 그리고 각각의 진리값들은 앞에 정의된 논리식을 따라서 이제 연산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표현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합성면제의 진리값을 표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복잡한 내용이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풀어봐야 합니다. 거꾸로도 우리가 그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뭐 요게 지금 Q가 아니고 만약에 P로 가고요. P, 그죠? 그 다음에 물결 모양 P,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Q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물결 모양 P, Q.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어떨까요? 약간 이제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제 P가 아니고 Q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Q가 아니고 P를 기점으로 이제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얘가 이제 Q가 아니고 P가 아니고 Q로 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P고요. 그 다음에 Q로 하고요. 이때는 물결 모양의 P N Q 이렇게 곱으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그럼 어떻게 나올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곱을 해서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여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전에 풀었던 거 중에서 그대로 가고요. 요거를 곱이 아닌 합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씩 해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곱이 아니고 이제 합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아예 해보라고 하면 하지는 않을 거고, 지금 풀어서 각자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한 5분 정도 시간 여유를 좀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죠? 뭘 하라고 하는 건지는. 이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한 번 정도. 이게 생각보다 가끔 헷갈려요. 논리 합인지 논리 곱인지 심볼만 봐가지고는 또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요게 뭔지
헷갈립니다. 이 심볼만 봐서는.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좀 시간을 줄게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은 다 바로 해보세요. 한 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시험 문제 낼지 안 낼지는 모릅니다. 대상입니다. 대상. 아시겠죠? 요 Q가 아니고 P인데 잘못했네요. 쏘리. 죄송합니다. 여기가 Q가 아니고 P예요. P. 위에 써놓고도 잘못했네요. P. P. P의 물결 모양 P, 그 다음에 Q,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물결 모양 한 거. 뭐 간단하고 이거는 뭐 생각할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P의 물결이니까 FFTT가 되겠네요. FFTT. 그죠? FFTT를 가지고 따지면 돼요. 그것까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금방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도 해보고요. 다 된 친구들은 곱이 아니고 이제 합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곱과 합 두 가지 다. 총 네 가지 경우가 네 가지 경우가 정리가 돼야겠죠. 그죠? 합일 때 두 가지 조건, 곱일 때 두 가지 조건.
자,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으면, 만약에 못 끝냈다 그러면 수업 시간 끝나고도 정리를 좀 해 놓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혹시나 시험 문제가 나오면 잘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와 Q와 R, 이제 명제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명제 하나, 명제 둘, 명제 셋, 이렇게 세 개의 명제가 존재할 때 합성 명제의 진리지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명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가로가 있어야만 어떤 것부터 처리할 건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얘는 가로를 표현을 해서 해놔야 내가 어떤 것부터 처리할 건지를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앞전에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그 기본에 기준적으로 정의된 그 순서대로 처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내가 가로를 써서 어떤 것부터 처리하는 건지를 알려주는 게 더 명확하겠죠. 차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하더라도 그 순서는 프로그램 처리하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만 가로를 표현해서 해주는 게 더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 자, 변수가 이제 3개일 때는 총 경우의 수가 이제 8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PQR 이라는 3개의 명제를 표현했습니다. 그죠? 각각의 명제에 대한 진리값은 0과 1이고요. 참과 거짓. 그래서 그걸 표현했더니 이렇게 참참참 참참 거짓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이루어질 겁니다. 사실은 요 개수는 이제 그 참과 거짓이라는 논리로 표현되기 때문에 두 가지뿐이 없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두 가지다. 그리고 거기에 몇 승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앞전 거는 요게 두 개잖아요. 그러면 2에 당연히 2승이 되겠죠. 요 앞에 2자는 경우의 수. 우리가 참과 거짓에 대한 경우의 수 두 가지죠. 참 거짓 이거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변수의 수. 그죠? 그래서 얘는 몇 개요? 4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8개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있는 경우는 2에 0, 1승이 되겠죠. 2에 1승이니까 몇 개? 2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참하고 거짓,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총 4가지 경우, 지금 거는 이제 8가지 경우. 그러면 얘가 명제가 그럼 4개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2에 4승이니까 몇 개요? 16개가 되겠죠. 28이 16이 16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2의 배수로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이게 지금 내가 풀어서 써주고 뭐 쉬운 내용이긴 해도 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요. 우리가 반도체를 배울 때나 아니면 디지털 논리를 배울 때 아주 중요한 그런 요점으로 자리를 잡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총 8개의 이제 행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 경우에 이제 T하고 F의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로에 있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있을 때 요 가로에 있는 게 얘가 우선이잖아요. 얘가 뒤에 있는 게, 그죠? 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로 거 처리해주고, 그리고 이제 앞에 거 같이 붙여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먼저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Q하고 R,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뭐를 해요? 곱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참참일 때만 참이었잖아요. 참참참. 나머지는 거짓. 참참참. 이게 참이고, 여기 참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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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이렇게 되겠네요. 요 두 가지일 때만 참이 되겠네요. 요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뭘 해요? 요 Q하고 얘하고, 그죠? 얘하고 뭐를 해요? 합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거짓일 때만 거짓이었으니까, 그죠? 나머지는 거짓일 때만 거짓이니까 얘 거짓이고 거짓이고, 얘 거짓이고 거짓이고, 얘 거짓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이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다 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 명제가 더 추가되더라도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뀌었어요. 서로 V, Q, R 이렇게 바뀌었는데 가로가 이번에 이렇게 돼 있어. 할 수 있겠어요? 여기가 P하고 그 다음에 Q야. 이렇게. 그리고 결과에 P하고 Q하고 거기다가 R하고 이렇게. 우선은 합을 먼저 하고요. 곱을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도 뭐 충분히 금방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정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가로가 벗겨진다 라고 했을 때는 앞전에 우선 순위를 정했잖아요. 그 순위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가로를 바꿔서 하는 거는 가능하면 빼도록 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잘 정립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수학적인 논리적인 해석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이제 디지털 회로 설계를 하는데 그대로 적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정리하는 거는 숙지를 해놔야 합니다.
지금 거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게 이제 아주 복잡하게 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요 단순할 때부터 잘 이해를 해야만 복잡한 것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논리적인 거를 우리가 요약을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논리회로가 복잡해지면 반도체 회로 소자도 복잡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더 간략화 시키는 작업들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 칩의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처리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런 수학적인 절차들, 수학적인 계산 이런 것들이 동반이 돼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명제를 세 가지 명제를 표현했지만 만약에 앞전에 우리가 지금 그 연산자료에서 이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논리로 표현해서 만약에 했다라고 보면 여기 보면은 지금 논리 연산자를 가지고 표현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요게 이제 앞전에 배웠던 이런 논리로 표현을 했다. 명제와 논리 있죠. 뭐 유체꽃은 노랗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명제들만 가지고 따졌으면 정말 어렵겠죠. 해석하기가. 그죠? 근데 그거를 논리적 연산자로 표현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저렇게 명제로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명제로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문장에서만 쓰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합성 명제를 표현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입력 변수가 3개, 4개, 5개, 6개 다양할 수도 있고요.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이 많고 출력을 줄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이 적고 출력을 많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거는 그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복잡한 것들을 우리가 다 설계할 수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이 기초적인 것들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그게 수학하고 연관이 돼 있더라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넘어가면 다음에 회로 설계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합성 명제를 단순 명제들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진리지표를 이용해서 합성 명제의 진리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4 플러스 3은 7이고 4 플러스 4 곱하기 7은 9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거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곱이 되나요? 그러면은 앞에 거는 뭐예요? 4 플러스 3 7은 맞죠? 7 참이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7은 9가 아니죠. 거짓이죠. 그래서 합성명제로서는 거짓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논리합, 아니, 논리곱을 표현한 거였고요. 유채꽃이 노랗다? 유채꽃이 노랗다면 수요일 전날은 토요일이다 라고 하는 합성명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채꽃이 노랗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참이잖아요. 근데 수요일날은 토요일이다 이것은 거짓이 되죠. 그래서 합성명제 P, Q는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앞전에 했던 걸 다시 리뷰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 P, Q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역으로 Q를 P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역. 그 다음에 이제 물결 모양을 해서 부정을 하는 거죠. 그때는 앞에와 뒤를 부정을 하는 인버스를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 그죠? 역을 인버스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얘를 반전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얘를 반전하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이들 명제의 상호관계를 이제 표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P는 Q, Q는 P, 그죠? 그래서 역 이걸 이제 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트라피지티브, 포지티브, 대우,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역관계고요. 이거는 이관계고요. 이건 역관계. 그래서 명제 역, 이, 대우의 상호관계를 표시하면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 정리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많이 쓰는 건 아니어도 자, 그래서 여기 대우 간의 관계의 진리치표를 표시를 한 겁니다. 자, PQ 이걸 역으로 하면 아니 그 부정을 하면 거꾸로 나오겠죠. 이거에 반대로 뒤집어서 낼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PQ죠. 자, PQ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PQ일 때는 참과 거짓일 경우, 이 경우만 뭐였어요? 거짓이었죠? 나머지는 참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때는 참 거짓, 이때만 거짓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때는 요거가 되는 거고요. 요때는 요때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리고 그거를 반전했을 때는 이거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가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P에서 Q로 가는 거니까 참거짓인 경우 이 경우네요. 그죠? 이 경우만 이렇게 되고요. 그렇겠죠? 나머지는 참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갖는 경우는 이 경우만 참이 되는 거죠. 얘가 이 경우고요. 얘가 이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잘 따져보면 잘 생각해보면 얘하고 얘는 같은 거고요. 그죠? 역과 이는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명제하고 대우하고는 또 같은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이제 하고요. 이렇게 했고요. 뭐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잘 정리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제에 이제 날씨가 맑아지면 소풍을 간다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명제가 주어졌고요. 이거에 대한 역이 대우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역은 뭐예요? 뒤집힌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꾸로 가야죠. 소풍을 가면 날씨가 맑아진다. 거꾸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한 문장이고 요게 한 문장인데, 그죠? 이게 P고 이게 Q예요.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됐죠? 소풍을 가면 날씨가 맑아진다. 이해 가죠? 여기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는 이거에 물결 모양이 붙은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한 물결 모양.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럼 뭐야? 날씨가 맑아지지 않으면 소풍을 가지 않는다. 됐어요? 논리가 맞죠? 그죠? 날씨가 맑아지지 않으니까 소풍을 가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대우는 이거에 대한 물결이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소풍을 가지 않으면 날씨가 맑아지지 않는다. 이건 논리적으로는 좀 약간 안 맞죠? 근데 어쨌거나 소풍을 가지 않으면, 소풍을 가야 이제 날씨가 맑아지는 거네. 소풍을 가지 않으면 날씨가 맑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논리식을 표현하는 개념이니까 잘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밑에 참조가 하나가 있네요. 뭐라고 나왔냐면, 논리란 인간이 어떻게 사고를 하는가, 사고하는가를 표현하는 사고의 규칙을 말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지식 연구의 바탕이 되는 연역적 추론을 위한 규칙들로 채워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독일의 이제 수학자가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연역 추론론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고안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학자가 앞에 논리적인 추론을 가지고 수학적인 개념으로 바꿔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수학적으로 바꿔야만 뭔가 표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가 생각한 개념은 19세기까지 들어와서 현재까지도 기호 논리의 이제 창시자인 미국의 수학자 불이라는 사람이 확립을 해놓게 됩니다. 불만 하는 건 아니고 드모르간이라는 사람까지 둘이 같이 해서 이제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져요. 19세 앞전에 17세기에서 나온 이제 기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19세기에
수학의 그 기호, 논리 기호의 현대 기호의 논리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수학자의 불하고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드모르간이라는 사람이 확립을 해놨기 때문에 불대수라는 용어가 쓰고요.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우리 논리 회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요 두 사람은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리한 거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고요. 이게 현대사회의 컴퓨터의 내부에 들어가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불대수라는 용어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고요. 잘 정리를 좀 해놓고요. 천천히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잘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논리 재밌습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뿐만 아니고 프로그램 쪽으로도 마찬가지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인 책들을 좀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논리와 놀자라는 책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 책이 상당히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는 사실 책을 또 많이 읽어야 돼요. 책도 많이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 항진명제, 모순명제에 대한 정의를 좀 정의를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합성명제에서 그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들의 진리값에 관계없이 그 합성명제의 진리값이 항상 참외값을 가질 때 그 명제를 항진명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합성명제의 진리값이 그 내부에 있는 각각의 명제들, 단순 명제들의 진리값에 관계없이 결과가 항상 참이 나오는 그런 결과를 내는 게 항진명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모순명제는 합성명제에서 그 명제를 구성하는 이제 단순한 명제들의 진리값에 관계없이 얘도 마찬가지로 합성명제의 진리값이 항상 거짓인 값을 가질 때 그 명제를 모순명제다.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순이다, 뭐 거짓, 뭐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항진명제와 모순명제의 차이는 결과값이 참이냐 거짓이냐로 나오는 거를 기준으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서 항진명제와 모순명제에 대한 정의를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잠깐 보면 P가 단순 명제일 때, 그죠? P는 지금 현재 참과 거짓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그죠? 두 가지 표현. 이렇게. 그죠? 그거를 이렇게 반전을 취하면, 근데 부정을 하면, 그죠? 부정을 하면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이렇게 하나는 합을 하고 하나는 곱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는 참이 나왔고요. 하나는 거짓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참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항진명제, 이렇게 거짓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모순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진명제 결국은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예요? 반전관계잖아요. 그죠? 부정관계. 그래서 항진명제의 부정은 모순명제가 되는 거고, 모순명제의 부정은 항진명제가 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됐어요? 결론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